네, 안녕하세요. 레벨 2 이코노믹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253페이지부터죠.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코노믹스는요, 레벨 2에서는 한 토픽이 3가지.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쪽하고요, 저기 환율 문제. 그 다음에 이코노믹 그로스 요리,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이코노믹 레귤레이션, 이 경제 규제 문제. 이 3가지 토픽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인터내셔널 파이낸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쪽이 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레벨 1에서 이코노믹스는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 경제학 원론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레벨 2로 올라오면서 이 이코노믹 파이낸스 쪽은 이 국제경제학을 학습하신 분들은 좀 쉽겠는데, 이 국제경제학이 강론을 안 배우신 분들은 좀 내용이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쪽을 많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쪽을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게시판에도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CFA라는 직업 자체가 이렇게 경제를 분석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조언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외환시장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국가에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국가가 장기적인 성장 패턴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은 그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 경제 성장 패턴들,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게 경제 성장 이론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국가에 또 각종 경제 규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 규제로 인해서 코스트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투자에 따르는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투자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회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이 경제 규제 토픽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는 토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특히 경제 규제 같은 것들은 약간 상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어렵지 않은 그런 파트인데, 경제 성장 이론 쪽하고 이쪽 환율 쪽은 조금 강론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습을 하시면 경제학 때문에 레벨 2를 패스 못했다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또 가뜩이나 또 저랑 같이 공부하면 더. 자, 253페이지 내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쪽 환율이죠. 거기 253페이지 거기 가운데 보시면 프로페서 노트에 보시면요, 비드 오퍼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실제 환율이 기준 환율이 존재하고 딜러들이 외환 업무를 할 때 이 비드 오퍼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근데 비드 오퍼를 다른 말로 비드 애스기라는 말도 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드 애스기라는 말이 입에 발려 있어가지고 제가 애스기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애스기라는 말 대신에 오퍼라는 말도 쓴다.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단 예시한 환율을 보십시오. 유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US 달러가 4116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서 지금 일단 용어인데요. 지금 이 유로화가 이렇게 분모항에 있고 US가 이렇게 분자항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분모항에 있는 놈을 우리가 베이스 커런시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쪽 분자항에 있는 놈을 프라이스 커런시라고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환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항상 이 설명 자체도 그런데 이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항상 설명을 해요. 이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이놈이 어떤 경우에 외환시장에서 가치가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항상 설명 자체가. 따라서 항상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일단 해석을 하고, 이거는 그냥 역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프라이스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항상 좋아요. 그래서 우리 책도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베이스 커런시, 프라이스 커런시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건너가서 보시면 두 가지 환율을 소개하고 있죠. 이 스팟 익스체인지 레이트과 세 번째 줄에 포워드 익스체인지 레이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외환시장 자체가 스팟 마켓이 있고 현물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마켓이 있는 거죠. 선물 시장이. 이 스팟 마켓은 거래 이후에 즉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죠.
근데 그 즉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의미는요, 거기 두 번째 줄 끄트머리에 보시면 2 days라는 말이 나옵니다. 2 days after the trade date. 이렇게. 거래 이후에 제2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기서 약간 생략된 말인데, 그냥 2 days가 아니고 2 business days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 비즈니스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2 business days. 그러니까 제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스팟 마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팟 마켓에서의 환율을 스팟 익스체인지 레이트, 그냥 스팟 레이트라고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포워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미래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 시점에. 근데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이렇게. 그리고 외환시장의 관례상 한 달은 무조건 30데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년은 65일이 아니고. 따라서 90데이스다 그러면 3개월물을 말해요. 선물 계약이. 180이다 그러면 6개월물.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데이스로 표현하는 책이 있고 먼스로 표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보시면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비드와 에스 표현. 외환시장에서 기준 환율이 결정이 되면 그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그 외화를 거래할 때 거래 환율은 이 비드 에스로 표현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결국 딜러들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 환율이 아까 우리 앞에서 1.4126 이렇게 기준 환율이 결정이 되면 실제 거래할 때는 여기 앞에 비드값, 또 뒤에다가 이렇게 S값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 비드값을 1.4124를 주고 있고요. 이 값보다 작죠? 그 다음에 S값은 1.4128 이렇게 주고 있죠. 항상 이렇게 이것도 뭐 관례인데 S값이 커야 돼요. 무조건. S값이 커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드 값, S값이 어떤 의미냐.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이 비드 프라이스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줄 보시면 딜러가 유로를 바이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살려는 가격. 이에 비해서 오퍼 또는 이 에스는 딜러가 그 유로를 셀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놈은 무조건 바이. 항상 딜러 관점이에요. 딜러. 이쪽은 셀. 이렇게. 이것도 지금 유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스 커런스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죠. 항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딜러는 이 유로를 살 때는 싸게 사고 좀 낮은 가격이니까요. 자신들이 팔 때는 비싸게 팔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마진이 생기는 거니까요. 결국 이 비드 에스 이 마진이 이게 딜러 입장에서는 외환 거래에 따르는 프라핏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트랜잭션 코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 차이, 요 비드와 에스과 요 차이가 존재하겠죠. 이거를 스프레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스프레드. 그래서 거기 foreign exchange spread 해가지고 큰 제목이 달려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오퍼 가격과 비드 가격과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스프레드를 이 핍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핍. 이 핍스는 1핍이 이게 10,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뭐 US나 유로 같은 것들은 이게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거래되는 국지국지간이 국제통화의 면모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외환시장에서 관례상 이렇게 소수점 4자리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OECD 국가 중에서 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 안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죠? 일단 우리나라 원화 코리아원. 코리아원은 뭐 1달러에 막 1,100원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단 앞에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까지 4자리까지 해버리시면 너무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한 2자리까지. 그 다음에 엔화도 그렇고. 엔화도 뭐 달러당 100엔 이렇게 하잖아요. 또는 90엔 또는 110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수점 2자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좀 약간 특이한 나라들, 한국, 아시아 국가가 되어버렸네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뭐 막 거의 1대1 아니면 뭐 1대 1.5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이렇게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하더라도 이렇게 칸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한국과 일본은 조금 단위가 크다 보니까 뭐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것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N화는 가끔 나오거든요. N화는. 그러다 보니까 이 N화가 나오면 보통 소수점 한 2자리까지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유념하시면 돼요. 일단 10,000분의 1이 1핍이다. 따라서 이 차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소수점 4자리에서 이렇게 4핍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4, 그죠? 그래서 0.004인데 이거를 4핍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낯설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여기서 지금 책에서도 딜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딜러들은 그냥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 그 외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을 우리가 그냥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딜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딜러와 딜러끼리도 거래하잖아요. 이 딜러와 딜러끼리 거래하는 시장을 인터뱅크 마켓이다. 또는 인터내셔널 마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스프레드가 크면 클수록 딜러들은 당연히 프라핏이 증가하겠죠. 외환거래에 따르는. 이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요것들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 보시면 그 스프레드가 의존하는 게 첫 번째가 스프레드 in a interbank market for the same currency pair. 즉, 그 인터내셔널 마켓 또는 인터뱅크 마켓에서 그 딜러들이 거래할 때 그 스프레드가 존재하잖아요. 그 스프레드가 결국 딜러들끼리는 요 스프레드로 거래했는데 또 딜러가 클라이언트들한테 또 거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그 도매금융이 있고 소매금융이 있는 거니까 딜러와 클라이언트는 소매금융이라고 봐야 되고요. 리테일 마켓이라고 봐야 되고 딜러끼리들 하는 거는 이제 홀세일 마켓으로 봐야 하잖아요. 따라서 일단 홀세일 마켓에서의 스프레드가 있으면 요걸 갖다다가 또 딜러들이 리테일 마켓에서 거래할 때 이쪽이 크면 이쪽 당연히 크게 가져가고 이쪽이 좁으면 좁게 가져가겠죠. 따라서 그 인터뱅크 마켓에서의 스프레드가 어떠하냐? 요게 결국은 그 딜러 스프레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이거는? 내가 스프레드를 크게 적용받았다면 내가 또 고객한테 팔 때도 크게 적용해야 되겠지. 스프레드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he size of the transaction. 거래의 규모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거래 규모는 크면 클수록 이 large spread. 딜러 입장에서 거래 규모가 크면요. 스프레드를 조금 크게 가져가면 수익이 더 크게 나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그러면 스프레드를 크게 가져가서 더 큰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딜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끈끈한 관계냐, 즉 단골 고객이냐, 일회성 고객이냐 이거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일반 이자율을 적용할 때도 프라임 레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우대금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환율도 우대 환율이 있습니다. 프라임 레이트인데 이 프라임 레이트란 말이 원래 있는데 이걸 favorable rat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프라임 레이트란 말이 있죠 원래. 우대 환율. 따라서 단골 고객은 우대 환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 스프레드가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해외여행 갈 때 그 우리 뭐 인천공항에 가면 이렇게 은행들 다 출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용하는 그 스프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역 업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 자신들이 다 주거래 은행이 있잖아요. 그 주거래 은행에 가서 딱 하면 좀 스프레드를 이렇게 좁혀서 적용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또 인터뱅크 마켓에서의 스프레드는 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즉 홀세일 마켓이죠. 첫 번째가 currencies involved. 그 거래 볼륨이 큰 통화들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뭐 유로나 뭐 USD 이렇게 이런 거래 볼륨들이 큰 통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터내셔널 마켓에서의 스프레드가 좁아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치열하거든. 인터뱅크 마켓에서는
각 딜러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좀 스프레드를 좁혀가지고 자신들한테 유치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국제통화의 면모가 없는 그 나라의 그 화폐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뭐 코리아 원. 우리나라 원화도 그 시카고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통화의 면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원화와 US 달러와의 페어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좀 넓어요. 이런 국제통화의 면모를 갖추지 않는 통화들 간의 그 쌍 있잖아요. 한국 원과 US 달러. 그 다음에 유로와 US 달러. 이렇게 이 두 페어 중에서 어느 것이 스프레드가 클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이것들은 국제통화의 면모들이 있는 거니까 스프레드를 좀 좁게 적용받고 있고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좀 출연시켜주면 고맙겠지만 이 책에는 별로 백이 없는지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 달러하고 캐네디안 달러 이렇게 이런 것들은 국제통화의 면모로서는 조금 부족한 통화들이니까 이런 통화들은 거래 볼륨이 작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좀 넓은 편이고요. 이에 비해서 국제통화의 면모가 있는 US 달러나 유로 이런 쌍, 그 다음에 US 달러, GBP는 이거 영국 파운드죠. 영국 파운드화를 GBP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스프레드가 좀 좁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 거랑 아까 위에 있는 그 두 번째 그 사이즈 오브 더 트랜잭션 있지 않습니까? 요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게시판에 질문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딜러가 클라이언트한테 적용하는 환율의 스프레드랑 이 인터뱅크 마켓에서 적용하는 스프레드 요거를 구분을 잘 못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인터뱅크 마켓에서의 두 번째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타임 오브 데이. 인터내셔널 마켓이 그 오픈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터내셔널 마켓은 여러분 다 아시는 미국은 뉴욕이고요. 미국은 뭐 크게 한 시장을 한 두 시장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뭐, 뉴욕이 금융 1번지니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까지도 이렇게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 막 시카고까지 얘기 나오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아무튼 뭐, 미국 하면 뉴욕, 유럽 하면 런던이 지금 뭐, 마켓 쉐어가 60%가 넘으니까요. 금융시장 마켓 쉐어가. 그러니까, 유럽은 주로 런던, 아니면은 스위스 쭈리,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정도? 이 정도가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뭐 당연히 뭐 동경이 나올 것이고요. 도쿄. 아니면 싱가포르, 홍콩 이 정도.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 마켓이 오픈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차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런던하고 뉴욕이 이렇게 그 시장이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교차하는 시간 있죠. 이때 적용하는 스프레드랑 요게 시장이 이렇게 마감된 이후에 적용하는 그 스프레드랑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이 크로즈 해버리면 다음 오픈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그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스프레드를 크게 적용하거든. 따라서 인터내셔널 마켓이 오픈된 시기에서는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좁고 인터내셔널 마켓이 크로즈한 다음에는 스프레드가 조금 넓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켓 볼러틸리티. 이 시장의 변동성이죠. 이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클수록 당연히 스프레드는 크죠.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니까요. 그 리스크를 이렇게 스프레드에 얹는 거죠. 따라서 스프레드가 클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크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세요. in addition 해가지고요.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팟 마켓 중심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포워드 마켓도 당연히 비드 에스크로 코테이션 돼 있겠죠. 선물 환율도. 그러니까 위에 거는 선물 환율도 다 적용되고요. 선물 환율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네 번째까지. 선물 환율은 만기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만기가 길수록 스프레드는 더 커진다. 그러니까 30일짜리 선물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180일짜리 선물 계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180일짜리는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 시장은 수시로 변동하는데 그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머처러티, 이 만기가 길수록 당연히 스프레드는 당연히 크게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5페이지로 건너가서 거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 같은 걸 만든 것 같은데요. 거기 첫 번째 패러그랩의 밑에서 두 번째 줄과 맨 밑에 줄을 한번 보십시오. Buy the base currency at ask and sell the base currency at bid. 그러니까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클라이언트가 이 베이스 커런시를 바이하고자 한다면 S값으로 사야 되고, 왜냐하면 딜러는 S값으로 팔려고 하는 거니까 클라이언트는 이게 사는 거지. 우리나라 은행들은 굉장히 친절하죠. 거기 그 환율 보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 은행에 가보시면. 그러면 고객이 사실 때, 고객이 파실 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요게 고객이 사실 때야. S기 고객이 사실 때, 이게 고객이 파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 사실은 이 BDS는 클라이언트 관점은 아니고요. 딜러 관점이죠. 딜러 관점. 외환 업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딜러 관점이라고 봐야 옳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책 거기 첫 번째 패러그랩은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이 베이스 커런시를 사고자 한다면 S값으로 사야 된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팔고자 한다면, 이 베이스 커런시를 팔고자 한다면 비드값으로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랩은 베이스 커런시 관점이 아니라 프라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죠.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buy the price currency at bid and sell the price currency at ask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패러그랩과 두 번째 패러그랩은 같은 내용인데요.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느냐, 프라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뭐 다 눈치는 채셨겠지만, 유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US 달러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드 값이 주어질 것이고, 이렇게 S 값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베이스 커런시를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USD 베이스 관점에서 내가 해석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값이 문제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값, 1 나누기 S값이 새로운 비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 나누기 비드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베이스 커런시를 바꿔버리면 요게 새로운 비드 값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요게 새로운 S 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푸실 때 계산 문제를 당황하시면 안 돼. 문제에서 뭐 이렇게 주어졌는데 해석은 이걸로 하라 이렇게 하면 일단 요걸로 푸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가볍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지금 첫 번째 패러그랩과 이거는 첫 번째 패러그랩이고 이거는 두 번째 패러그랩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패러그랩 보세요. 또 재미있는 거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책에서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 우리가 그냥 빠르게 계산할 때 밑줄 그으세요. Up the bid and multiply, down the ask and divided law.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쪽이면은 비드 값하고 multiply 곱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면은 S 값을 나누면 된다. 지금 이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이그젬플을 보세요. 이그젬플을 보시면 GBP 베이스로 해서 오스트리아 달러가 비드 값이 1.5060이고요. S 값이 1.5067이죠. 이렇게 지금 쿼테이션 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서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1 밀리언 GBP를 가지고 이제 그 바꾸는 과정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밀리언 GBP를 가지고 오스트리아 달러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 GBP가 지금 베이스에 와 있잖아. 따라서 오스트리아 달러를 이렇게 바꾸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up the bid. up the bid니까 비드 값에다가 곱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1 million GBP를 비드 값과 곱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up the bid라는 것은. GBP AUD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환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바꾸는 과정이니까 올라가는 과정이잖아. 이렇게 업하는 과정이니까요. 업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비드 값하고 곱하라는 거죠. 곱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오스트리아 달러를 가지고 GBP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요 돈을 가지고 이놈을 바꿔야 되는 상황.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 그쵸? 이때는 다운이니까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S 값에다가 나눠라 이렇게 하고 있죠. 디바이디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요 얘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 1번, 이그젠플의 1번은 1 million GBP를 그냥 비드 값에 1.5060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곱하면 이게 그 오스트리아 달러 값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반대인 경우 AUD를 가지고 이제 GBP를 바꾸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 내려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S 값을 가지고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은 다 비드값으로 곱하는 건데, 이놈을 나눠라니까 이렇게 이놈이 되는 거죠. 이게 뒤바뀌는 거니까, 그죠? 이게 지금 뒤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거니까 이제 이 상황하고 바뀌는 거잖아. 따라 똑같은 거지. 따라서 1 million AUD를 1.5067로 나눠주면 되겠죠. 1 나누기 S값으로 하라는 거니까 결국. 약간 테크니컬한 건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들도.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비드값을 곱하고 내려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S값을 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약간 기계적인 측면이죠.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그 다음에 255페이지 맨 밑에 크로스 레이시 있습니다. 교차 환율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레벨 1에서 잠깐 우리가 맛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로컬 마켓입니다. 인터내셔널 마켓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대미달러 환율밖에 없어요. 이렇게 로컬 마켓들은요. 큰 나라 예를 들어 미국이면 미국 아니면 뭐 영국 파운드면 파운드, 아니면 유로면 유로, 이렇게 큰 나라의 환율과의 자신 나라의 그 통화와의 환율만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로컬 마켓들은.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뭐 영국 파운드와 또는 유로하고의 환율만 유지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하고도 수시로 거래하잖아요. 우리나라 은행에 가보시면 뭐 엔화도 표시되어 있고, 홍콩 달러도 표시되어 있고, 다 바꿔주죠. 우리나라 은행에서.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없거든, 환율이. 근데 어떻게 그럼 바꿔줄 수가 있느냐? 교차 환율로 구해가지고 바꿔주고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는 대미달러 환율이 있으니까, 미국과의 환율이 있으니까, 미국과 홍콩 달러와의 또 환율이 있겠죠. 그러면 이 미국 US 달러를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와 그 홍콩 달러와의 교차 환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크로스 레이스를 구하는 방식은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겠죠. 곱하느냐, 나누느냐,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 매개 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곱해야 되는 상황과 나눠야 되는 상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256페이지로 건너가서 보시면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램, 예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램 보시면 그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US 달러가 0.6이 주어져 있죠. 기준 환율만 일단 주어진 상태. 그 다음에 US 달러 베이스로 멕시칸 페소입니다. MXN은 멕시칸 페소가 10.7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멕시칸 페소와 오스트리아 달러는 직접적인 환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US 달러를 매개로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달러와 멕시칸 페소와의 교차 환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때는 지금
매개 통화인 US 달러가 앞에 오스트리아 달러에는 프라이스 커런시로 와 있고 멕시칸 페소와의 관계에서는 베이스 커런시로 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바로. 일단 US 달러를 그 대수학적으로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소거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0.6 곱하기 10.7 하게 되면은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멕시칸 페소 값을 계산할 수 있겠더라는 거지. 곱하느냐 아니면 나누느냐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요거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바로 곱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개 통화인 USD가 다 이렇게 분모면 분모 또는 분자면 분자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죠. 이때는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해서 멕시칸 페소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무조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곱하느냐 나누느냐 이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기준 환율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건 뭐 초등학생 산수 문제지. 이게 우리가 레벨 2에서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 크로스 레이스를 구하되 비드 S그룹 쿼테이션 되어 있을 때 실제 거래 환율로 이렇게 쿼테이션 되어 있을 때에 교차 환율을 구하는 것은 다소 복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주어진 경우입니다. US 달러 베이스로 해서 GBP. 이 CHF는 이게 스위스 프랑을 말해요. 이게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스위스 프랑을 요 CHF라고 표현합니다. 스위스 프랑. 그러면 이때 지금 US 달러를 가지고 매개를 가지고 요 스위스 프랑하고 영국 파운드와 환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곱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곱해야 되는 상황이죠. 곱해버리면 이 환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곱하는 상황이면 항상 같은 놈끼리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드는 비드끼리 S는 S끼리.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이 새로운 비드 값이 되는 것이고 여기 새로운 S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같은 놈끼리 곱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나눠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이렇게. 이때는 이걸 US 달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이 놈이 나오는데요. 나눌 때는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크로스로 나누죠. 크로스로 있으니까 크로스야. 크로스로 있으니까. 크로스레이스를 구할 때 나눠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크로스로 나누라. 그래서 비드 값을 이렇게 S 값으로 나눈 거. 지금 제가 이거 색깔 이거 그냥 멋으로 한 거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 놈은 이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놈. 이렇게. 그래서 요게 새로운 비드 값이 되고 요게 새로운 S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누는 상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약간 테크니컬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테크니컬하게 빨리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나누는 상황이면은 크로스로 해서 나누되 보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 이런 사소한 계산들은. 원래 비드값이 작잖아요. 항상 S값보다. 그렇게 쿼테이션 돼 있는 거죠. 관례상. 작은 놈을 큰 놈으로 나누고 있잖아. 그럼 작아지겠지 상대적으로. 따라서 일로 와야 돼. 그리고 요 놈은 상대적으로 큰 놈이잖아요. 큰 놈을 상대적으로 작은 놈으로 나누고 있잖아. 그러면 조금 더 커지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로 오는 거지. 그죠? 그것도 싫다. 아이, 그 생각도 싫다. 그래. 무조건 크로스로 나누고 작은 놈 앞에 배치하고 큰 놈 뒤에 배치하면 돼. 그것도 싫다 그러면. 그죠? 무조건 나눠야 되는 상황이면 크로스로 나눠라. 그런 다음에 작은 값 앞에 두고 비드 값으로 큰 값은 뒤에 있는 S 값으로 두면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차분히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집에서 숫자 하나 줘가지고 이런가 이런 바꾸면 딜러가 이 가격으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어드린 공식은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분들한테 강의할 때랑 서양 분들한테 강의할 때랑 이게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 분들이 좀 약간 편리할 때가 이런 계산들은 되게 빠르거든요. 공식 하나 딱 만들어주면 의심을 팍팍팍 풀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실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 일단 계산한 값을 계산하라가 시험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다 해야 하잖아. 이거를 이제, 딜러가 파는 가격이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일단 바꾸고 다시 이걸 바꾸려면 이렇게. 그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해줬다고 이걸 이렇게 명확히 확 오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이해되는데 또 돌아서면 또 이해 안 되잖아. 옛날에 제가 휴가차 뉴질랜드를 갔는데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야 될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 가려면 내가 묵는 그 숙소 앞에 이렇게 버스가 온대요. 근데 그 숙소까지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다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이게 18불이래. 1인당. 제 와이프랑 갔단 말이야. 우리 딱 데이트하니까 18불이니까 우리가 40불을 딱 줬지. 그럼 4불 그 사람들 주면 되잖아. 예? 뒤에 막 사람들 막 줄 서 있는데, 우리 이렇게 타면서 2% 이렇게 해가지고 40불 딱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2% 이렇게 하니까 그 버스 기사가, 투? 이래가지고 이렇게 뭘 꺼내. 이렇게. 종이를. 딱 그러더니만은, 한 사람에 18불, 2명이면 36불, 3명이면 얼마, 다 적어놓은 거야. 한 다음에 2%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 그래서 36불이래. 근데 내가 40불 줬잖냐고, 이미. 그래서 내가 체인지로 4불 주면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지만 다시 가방을 또 꺼내. 그런 다음에 또 가방 속에 현금. 그래가지고, 1달러, 2달러, 3달러. 이렇게 세 가지 주는 게 아니고 하나씩 줘. 내 손에 가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가 그거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스에 다 탔어. 이미 버스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그분들이 하는 행동도.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게 좋잖아. 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무조건 바삐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장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막 숨이 막히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유를 즐기러 갔는데조차도 내가 왜 이렇게 급할까? 약간 저도 약간 각성했거든요. 마치 내가 일하러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따라서 그분들한테 이거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설명하는데 오늘 3시간 다 해야지. 우리나라 분들이 시험은 잘 보시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riangular arbitrage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 확률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정확한 의미에서 통화가 3개잖아. 세 나라의 통화가 있는 거잖아. US, GBP, CHF 이렇게. 근데 이렇게 크로스 레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비드 예측이 딱 결정이 된 값이 실제로 외환시장에 딱 코테이션 되면 어딜 가나 바꾸든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래하는 딜러가 요 크로스 레이스로 구한 값하고 다른 환율로 코테이션 해주는 경우,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가 약간 어깃장이 난 거지.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세 개의 통화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프로핏이. 이거를 트라이앵글러 아비트리지라고 해요. 이런 아비트리지를 통해서 프로핏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더라. 정확히 크로스레이트과 같은 가격이면 프로핏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어깃장이 났을 때 일단 이것도 일단 공식부터 적어볼게요. 일단 제가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DC는 도메스틱 커런시.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도메스틱. 여기서 FC는 foreign currency 1.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죠. 도메스틱, foreign currency 1, foreign currency 2 이렇게 세. 이렇게 가지고 여기 1이 나오면 low arbitrage. 그리고 이게 1보다 크면 프로핏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약간의 이해를 해보시면 쉬워요. 이 도메스틱 커런시 1 유닛, 한 단위를 가지고 이 포린 커런시 1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하면 어때요? 비드 값으로 바꿔주겠죠, 딜러는. 이거를 바꾸면 그때는 S 값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요 도메스틱 커런시를 가지고 포린 커런시 1을 바꾸려고 하잖아. 그럼 딜러는 당연히 S 값으로 바꿔주겠죠. 딜러가 베이스 커런시를 팔고자 하는 가격은 이 S 값이니까 베이스 커런시를, 그죠? 그런데 요거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S 값이 비트 값이 되는 거죠. 아까 했잖아. 이거 베이스와 프라이스를 바꿔주면,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요 비트 값이 요 놈의 1 나누기 S 값이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업더비드 가는 거야. 아까 우리 그 무슨 이상한 물 하나 있었잖아. 업더비드 이렇게. 그럼 여기 어떤 값이 있겠죠. 여기 뭐 예컨대 뭐 1.0714 뭐 이런 게 있잖아. 이 값은 있을 거야. 그럼 1 유닛이란 말이야. 일단 1 유닛 한 단위를 가지고 이걸 바꿨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포린 커런시를 바꾸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딜러는 비드 값으로 바꿔주겠죠. 업더 비드니까. 그리고 다시 그 바꾼 그놈을 가지고 다시 포린 커런시, 내가 처음에 시작한 돈으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1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출발할 때 완유닛과 이 완유닛은 같은 값이지. 따라서 본전이야. 따라서 이때는 아비치를 해도 프라핏이 안 생긴다는 거죠. 1이 나와버리면. 이해돼요? 그런데 1보다 큰 값이 나왔어. 그럼 나는 완유닛으로 시작했는데 소수점 몇 단이 남았단 말이야. 그 소수점 몇 단이 남은 게 나의 프라핏이 되는 거지. 더 번 거죠. 근데 내가 도메스틱 커런스가 미국이다라고 생각해보면 1달러 가지고 했어. 그런데 그냥 1달러가 나오면 본전. 1점 몇 달러가 나왔어. 그러면 그 0점 몇 달러가 이득을 본 거지. 이해 쉽죠? 그래서 기분 나쁘신 분은 이거를 애식으로 공식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요 공식으로 적용할 때가 더 많고 편해요. 업더 비드로 할 때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비드 값으로 이렇게 초점 맞춰서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를 할 때는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겠다는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만 하면. 잠시 쉬었다가요. 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이 공식에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